미국 최첨단 미사일이 한국 앞바다에서 연속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미국 방산업체는 처음엔 당당했습니다. 우리 미사일은 완벽하다. 문제는 한국 군함에 있다. 하지만 한국이 꺼내든 자료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방산업계에서 25년간 일해온 데이비드 밀러라고 하고요. 세계적인 방산업체에서 해상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어왔어요.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만드는 미사일,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들은 정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자랑했거든요.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라는 프라이드 말이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걸 사가는 나라들 정말 행복할 거야. 세계 최고 품질이니까. 특히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우월감이 컸어요.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사갈 때면 늘 감사해했거든요. 미국 덕분에 우리나라 방어력이 강해졌다면서 고마워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역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뿌듯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1990년대부터 우리와 거래를 시작했는데 정말 모범적인 고객이었거든요. 계약도 성실히 지키고 돈도 제때 내고 불만도 거의 표시하지 않았어요. 가끔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들은 좀 따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다음엔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한국은 참 순한 나라야. 뭔 문제가 생겨도 크게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그러게? 정말 다루기 편한 고객이야. 사실 그런 한국의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기술 선진국이고 한국은 아직 따라오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여겼죠. 마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들과 만날 때면 그런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들은 늘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도 정중하게 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배우려는 자세가 확실했죠.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확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친절하게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관련 업무는 늘 편했어요. 복잡한 트러블이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요구사항도 많았는데 한국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갔어요. 그래서 한국 담당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었죠. 한국은 정말 다루기 쉬운 나라야. 까다롭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이게 회사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삼성, LG 같은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만 무기 만드는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할 때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늘 미국의 도움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과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만든 함대공 미사일을 꾸준히 구매해줬거든요. SM-1이라는 미사일인데 바다 위의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정말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1980년대부터 개발해서 계속 개선해온 베스트셀러 제품이었거든요. 전 세계 많은 해군이 사용하고 있고 성능도 검증됐다고 자부했습니다. 한국 해군도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미사일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발 사서 시험해보더니 점점 주물량을 늘렸습니다. 역시 성능이 좋으니까 계속 사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가끔 한국에서 기술진이 와서 교육을 받아갔어요. 미사일 운용법, 정비 방법, 사격 절차 같은 걸 가르쳐줬죠. 그들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메모도 꼼꼼히 하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보다 훨씬 진지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들이 단순히 배우러 온 학생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기술력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를 하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앞서간다고 했죠. 하지만 방산 분야는 여전히 우리가 앞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용 기술은 좀 늘었을지 몰라도 군사 기술은 다른 차원이야. 우리가 수십 년 앞서 있어. 동료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한국에서 독자적인 전투기나 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아직은 우리 도움 없이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핵심 기술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져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건 2022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태평양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던 그 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리고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2022년 7월 14일 하와이 근해에서 벌어진 림팩 훈련 현장.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관찰선에 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파견 나온 기술진 자격으로 우리 미사일 성능을 점검하러 온 거였죠. 26개국 해군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니까 우리 무기들의 실전 성능을 확인할 좋은 기회였거든요. 한국 해군도 참가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최신 군함이 왔더라고요. 꽤 인상적인 배였어요. 크기도 크고 각종 장비들로 가득했죠. 무엇보다 우리가 만든 SM-2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조용히 훈련하고 갈 거야. 옆에 있던 동료 존슨이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동안 한국은 늘 그랬거든요.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들의 몫을 다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오전 10시 함대공 미사일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무인 표적기들이 나타났어요. 실제 적기를 가정한 훈련용 드론들이었죠. 각국 군함들이 차례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표적들을 맞추는 훈련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구축함이 발사했어요. 휘익하는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치솟았죠. 몇 초 후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명중이었어요. 역시 우리 거네. 존슨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일본, 호주 군함도 차례로 발사했습니다. 대부분 성공적이었어요. 가끔 빗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죠. 100% 명중률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드디어 한국 차례가 됐습니다. 한국 구축함에서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잘 맞추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방향을 잃더라고요. 이리저리 비틀거리더니 아무것도 맞히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어요. 저게 뭐야? 존슨이 당황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가끔 그런 일도 있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사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기계니까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표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갔거든요. 이번엔 맞추겠네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공중에서 터져버렸어요. 표적에 도달하기도 전에 스스로 폭발한 거였죠. 이제 좀 이상했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연속은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운이 안 좋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국에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어떤 건 발사 직후 바로 바다로 떨어지고 어떤 건 하늘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여섯 번째 미사일이었어요. 발사되자마자 제자리에서 빙빙 돌더니 한국 군함 쪽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한국 승조원들이 급하게 근접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서 자기들 미사일을 쏴서 맞췄어요.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존슨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입이 벌어졌죠.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봤거든요. 10번째까지 발사가 끝났을 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0발 중에서 제대로 표적을 맞춘 건 단 3발뿐이었어요. 나머지 7발은 모두 오작동을 일으켰죠. 관찰선에 있던 각국 군사 관계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그 유명한 미국 미사일이야? 성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우리 회사의 자랑이던 미사일이 전 세계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요? 더 당황스러운 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한국 군함에 문제가 있을 거야. 존슨이 말했어요. 우리 미사일은 완벽해. 다른 나라들은 다 잘 쏘고 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한국 군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나 레이더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한국 승조원들이 미사일 운용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정말 우리 미사일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훈련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해군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가 운용한 미사일의 70%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했죠.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회사 대표가 일어서서 답변했습니다. 미사일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함정 시스템과의 연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즉, 우리 미사일은 완벽하고 한국 군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이런 식의 답변은 늘 해왔던 거였어요. 그러면 대부분 나라들이 아, 그렇군요. 저희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한국 대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또 뭔 자료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 꺼내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USB 하나를 꽂더니 대형 스크린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그래프, 도표, 분석 결과들이 가득했죠. 이것은 지난 20년간 우리 해군이 발사한 SM-2 미사일 36발의 완전한 기록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20년간의 모든 기록을 다 모아뒀다고? 그것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발사 날짜, 시각 날씨, 바다 상태, 표적 정보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실패한 미사일들의 비행 경로까지 추적해서 분석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잃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오작동이 시작됐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분석 결과, 문제는 미사일 자체에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함정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던 그 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 측의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져갔어요. 먼저 오늘 훈련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자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총 10발을 발사했고 그중 7발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성공률 30%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30%라는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현대식 미사일의 성공률은 90% 이상이어야 하는데 30%라는 건 거의 고장난 무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가 계속 말했어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이 발사한 SM-2 미사일 36발의 성공률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초기에는 80%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져서 최근에는 40% 수준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기술자가 물었어요. 미사일 기술은 발전해야 하는데 왜 성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우리는 SM-2 미사일을 계속 개선해왔다고 자랑해왔는데 실제로는 성능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회사 대표가 일어서서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운용 환경이 달라졌거나 훈련 방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미사일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측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의 SM-2 미사일 성공률이 나와 있었어요. 일본,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모든 나라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다른 나라들의 성공률은 여전히 85% 이상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어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성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같은 미사일인데 한국에서만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우리가 한국에만 다른 미사일을 준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모든 나라에 똑같은 제품을 팔았거든요. 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실제 미사일 부품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이것은 작년에 오작동을 일으켜서 회수한 미사일의 부품들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보시다시피 여러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회로 기판이 녹아있고 연결 부위가 부식되어 있고 기계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었죠.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한국 기술자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어요. 자동 비행 장치의 회로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미사일이 목표를 찾을 수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동 비행 장치는 미사일의 두뇌 같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미사일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방향타 조종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고 연료 공급 장치도 불완전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회사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결함들이 있었다면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한국 측의 대답이 더 놀라웠어요.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 17번이나 공식 문서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항상 사용자 오류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기억이 났어요. 한국에서 가끔 기술적인 문의가 들어왔던 게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아직 잘 모르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이것은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해군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수천억 원을 들여서 결함 있는 무기를 산 겁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도 한국의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기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런 결함들은 실전에서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어요. 만약 실제 전투에서 미사일이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적의 공격을 막지 못해서 아군 함정이 공격받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한국 해군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째, 지금까지 공급된 모든 미사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둘째, 결함이 있는 미사일의 교체. 셋째, 그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 회사 대표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만약 한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요구는 너무 과도합니다. 우리 대표가 말했어요. 미사일 성능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측의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기술진들과 따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자료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 측 수석 기술자인 김상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해왔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어서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성공률 통계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미사일 하나하나를 해부해서 분석한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세요. 김 박사가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2018년에 발사했다가 오작동을 일으킨 미사일의 자동 조종 장치입니다. 사진 속에는 완전히 탄 회로 기판이 있었어요. 검게 그을려서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이것은 명백히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고온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은 제품에 이런 기본적인 결함이 있었다니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김 박사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방향타 구동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는 기계 부품의 사진이었어요. 금속 부분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고 연결 부위가 끊어져 있었죠. 미사일이 바다 위에서 발사되니까 염분에 노출됩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부품들은 염분 부식에 제대로 대비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함대공 미사일이라면 당연히 바다에서 쓰이는 걸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연료 공급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미사일 내부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곳에서 연료가 새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연료가 새면 미사일이 제대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더 위험한 건 연료가 새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폭발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안 생기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김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나라들에는 개선된 버전을 공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선된 버전이라고요? 네. 일본이나 호주에 판매하는 미사일들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몇 년씩 늦은 버전이에요. 그런데 성능은 훨씬 좋아요. 부품 품질도 다르고 설계도 개선되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차이가 있었나요? 회사에서는 모든 나라에 같은 제품을 판다고 했는데 이것이 증거입니다. 김 박사가 비교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받은 미사일과 일본이 받은 미사일의 부품 사양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정말 달랐어요. 회로 기판의 재질도 다르고 부식 방지 코팅도 다르고 연결 부위의 구조도 달랐어요. 마치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의 차이 같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건지 아세요? 김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사 내부의 일이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공평한 대우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아마 기술적인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조사할수록 의도적인 차별 대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의도적인 차별 대우라니요? 네. 한국은 어차피 불만을 표시하지 않으니까 구형 모델을 줘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반면 일본이나 호주는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까 좋은 걸 준 거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차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회사에서는 늘 고객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지난 20년간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번번이 무시당했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들고 나선 거죠. 김 박사가 보여준 마지막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그동안 미국 회사들에게 보낸 공식 문서들의 목록이었거든요. 총 23차례에 걸쳐서 공식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 박사가 목록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죠. 목록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분석 자료들이었거든요. 각각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보고서들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항상 똑같았어요. 김 박사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사용자 매뉴얼을 다시 확인하라. 운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 승무원 교육을 강화하라?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답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문제를 떠넘기는 식으로 말이에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2019년이었어요. 김 박사가 특정 문서를 가리켰어요. 그 해에 미사일 3발이 연속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보냈죠. 보고서 제목을 보니 SM-2 미사일 연속 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 요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80페이지짜리 보고서였는데 회로도 분석, 부품 검사 결과, 대안 설계안까지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 상세한 보고서라면 진지하게 검토했을 텐데 한국 측의 정비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교육을 다시 받으라는 한 줄짜리 답변이었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80페이지짜리 기술 보고서에 한 줄로 답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를 기술적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돈 주고 물건 사가는 고객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한국은 어차피 기술적으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으니까 뭘 말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김 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답을 안 주니까 직접 알아내기로 했죠.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자료였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의 내부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세한 기술 자료들이었어요. 이것을 보세요. 김 박사가 한 문서를 가리켰어요. 2015년에 작성된 내부 품질 보고서입니다. SM-2 미사일의 결함 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문서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거든요. 자동 조종 장치의 고온 취약성, 방향타 부식 문제, 연료 공급 시스템 불안정성, 모든 게 다 알려진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한 개선 버전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김 박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6년부터 생산된 개선형 모델 말이에요. 개선형 모델의 사양을 보니 정말 달랐어요. 모든 결함들이 수정되어 있었고 성능도 훨씬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개선형 모델을 받은 나라들을 보세요. 김 박사가 목록을 보여줬어요. 일본, 호주,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은 없었어요. 우리만 구형 모델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겁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같은 값을 내고도 말이에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사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가격이에요. 김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낸 돈이 일본보다 20% 더 비쌌어요. 20%나요? 네. 구형 모델을 더 비싸게 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성능은 떨어지는데 값은 더 비싸게 받았다니? 이건 완전한 사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20년간 속아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 박사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제 증거로 말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기술 수준이었어요. 우리 회사 내부 문서까지 구해서 분석할 정도라니? 이제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폭탄 발표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 뒤 저는 회사에서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어요. 임원진 전체가 모이는 비상회의였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큰일 났어. 동료 존슨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한국 얘기가 벌써 언론에 나갔어. 정말이었어요.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한국의 SM-2 미사일 결함 폭로를 대서특필했거든요. 미군 주력 미사일, 심각한 결함 드러나. 한국 20년간 불량품 구매 주장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일본이 도입한 SM-2 미사일의 성능 점검에 착수한다는 내용이었죠. 호주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어요. SM-2 미사일 성능 재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NATO 회원국들까지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주가가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15%나 떨어졌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방산업체의 품질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비상회의에서 CEO가 말했어요. 이 사태를 즉시 수습해야 한다. 한국 하나 때문에 전체 사업이 위험해질 수는 없어.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제안했어요. 한국과 조용히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적당한 보상금을 주고 입을 다물게 하죠. 하지만 기술 담당 부사장의 의견은 달랐어요. 한국이 제시한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도 내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CEO가 화를 냈어요. 지금이 내부 점검할 때야? 먼저 불 끄기부터 해야지. 하지만 상황은 회사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다음 날 한국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총 240억 원을 들여서 SM-2 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60%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불량품이었습니다. 240억 원이면 우리 돈으로 거의 2억 달러예요. 엄청난 금액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발표였어요. 미국 업체는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들에는 개선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유독 한국에만 구형, 불량품을 더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이 발표가 나간 후 국제 여론이 돌아섰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트집 잡는다는 시각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미국이 동맹국을 속였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죠. 영국 BBC가 특집 보도를 했어요. 미국 방산업체의 이중잣대라는 제목으로 나라별로 다른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죠. 독일 언론들도 가세했어요. 미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이 나왔어요. 나토 동맹국조차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죠. 가장 큰 타격은 의회에서 왔어요.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미국 방산업체의 동맹국 차별 판매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거였죠. 회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계약 재검토 통보가 줄줄이 들어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움직였어요. SM-2 미사일 추가 구매 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죠. 5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는데 날아간 거예요. 터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신뢰도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했죠. 인도, 브라질, 폴란드까지 비슷한 입장을 내놨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 중 하나였는데 SM-2 미사일 성능 검증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 파기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회사 내부는 난리가 났어요. 법무팀은 손해배상 규모를 계산하느라 바빴고 기술팀은 뒤늦게 제품 점검에 들어갔어요. 마케팅팀은 각국 정부의 해명 자료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죠. CEO가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도 곤란해했어요. 의회와 언론의 압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한 달 후 상원 청문회가 열렸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어요. 25년간 현장에서 일한 기술자로서 증언하라는 거였죠. 청문회장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상원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미국 방산업체가 동맹국의 다른 품질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한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가격을 받고도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답변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을 말하면 회사에 피해가 갔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증언했어요. 한국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알고 있던 결함들이었어요. 그 증언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내부 고발자로 취급받으면서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지만 양심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3개월 후 회사가 백기를 들었어요. CEO가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한 거였죠. 우리 회사는 일부 고객에게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국 방산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사태가 진정된 후 저는 한국 기술진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김상훈 박사와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예상보다 훨씬 겸손했어요.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나요? 2010년경이었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그때 우리 해군에 젊은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친구들이었죠. 김 박사가 설명하길 그 젊은 기술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 세대는 미국 제품이니까 당연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잘못 썼나 보다 했죠.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왜 자꾸 고장 나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가 기존 관념을 깨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였죠. 가장 큰 변화는 2015년이었어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때 해군에 박사 출신 기술자들이 대거 들어왔거든요. 박사 출신이요? 네. KAIST, 서울대 같은 명문대에서 항공우주공학이나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차원이 달랐어요. 김 박사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사일 내부 구조를 3D로 모델링하고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재료공학적 분석까지 했더라고요. 이런 분석이 가능했던 거군요. 처음에는 우리도 반신반의했어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미국이 우리에게 다른 제품을 줬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분석 결과는 명확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받은 미사일과 다른 나라가 받은 미사일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해외 정보도 수집하고 각국의 미사일 성능도 비교 분석했죠. 어떻게 그런 정보를 구할 수 있었나요? 김 박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공개된 기술 논문, 특허 문서, 정부 공시 자료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였어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기술 후진국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뭘 줘도 고마워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도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정말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한국이 기술적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거죠.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더 이상 바보 취급받을 수는 없죠. 김 박사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SM-2 미사일만이 아니에요. 다른 무기들도 그런가요? 여러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수입한 다른 미국 무기들도 조사해보니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 개발에 더 힘을 쏟고 있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더 이상 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독자 개발이라니요? 네. 우리만의 함대공 미사일을 만들고 있어요. 혜성이라는 이름으로요. 성능은 SM-2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언제쯤 완성됩니까? 내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거예요.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면 SM-2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 무기를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관심이 많아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이미 몇 개국에서 공동 개발이나 기술 이전을 문의해왔어요.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낼 거예요. 증거로 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였죠. 결국 우리 회사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12월 회사 CEO가 직접 서울로 날아갔어요. 한국 정부와 최종 협상을 위해서였죠. 저도 기술진 자격으로 동행하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5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예전에는 한국 측이 우리를 반기며 맞아줬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다. 많이 가르쳐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모습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한국 측 대표단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 해군 작전참모부장, 그리고 김상훈 박사를 비롯한 기술진들이었죠. 분위기는 차갑고 엄숙했어요.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한국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0년간의 문제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CEO가 대답했어요. 한국과의 오래된 파트너십을 다시 복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파트너십이라고 하셨는데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까? 김상훈 박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지난 6개월간 추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SM-2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헬기, F-16 전투기 모두 다른 나라에 비해 구형 버전이거나 중요 기능이 제한된 버전이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체계적인 차별이 있었던 거였죠. 한국 해군 참모부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간단합니다. 첫째, 공식 사과. 둘째, 지금까지의 손실 보상. 셋째, 앞으로는 다른 나라와 동일한 대우. 우리 CEO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김상훈 박사가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총 50억 달러입니다. 50억 달러라는 숫자에 우리 대표단이 모두 놀랐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성능 차이로 인한 피해, 추가로 구매한 장비들, 그리고 독자 개발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계산한 결과입니다.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CEO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50억 달러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CEO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 측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상훈 박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미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요. 정말 한국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죠. 한국 국방부 차관이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답변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우리 대표단은 완전히 절망 상태였어요.
법무팀에서는 소송이 시작되면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CEO가 본사에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이사회까지 소집됐죠. 밤새 회의가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거였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CEO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소송으로 가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오후에 다시 국방부를 찾았을 때 한국 측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합의서 초안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CEO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한국 측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 말을 들었어요. 승리의 환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지난 20년간 한국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CEO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박사가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계가 예전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냉정한 대답이었어요. 용서는 해주지만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보상금 협상에서 결국 30억 달러로 합의됐어요. 여전히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소송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조건은 따로 있었어요.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기술 사양서를 공개하고 한국 기술진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사실상 한국이 미국 무기의 품질을 검증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완전히 관계가 바뀐 거였죠. 합의서 서명이 끝난 후 김상훈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은 처음 봅니다. 김 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배운 겁니다. 조용히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요.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질 거예요. 김 박사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동반자 관계요?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하게 협력하는 관계 말이에요. 정말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었죠.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예전에 한국은 미국이 주는 걸 고마워하며 받아들이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럴 만한 실력도 갖춘 나라가 된 거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자신감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을 우러러보지 않았어요. 대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했으니까요. 미국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모두 믿기 어려워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나왔어? 존슨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 소소한 불만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 다른 동료도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할 거라는 거요.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정한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였죠. 한국 사건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일본이었어요. 한국 사건 직후 일본 방위성에서 대대적인 무기 성능 재검증에 착수했거든요. 그 결과 일본도 비슷한 문제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방위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미국 무기 시스템에서 성능상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응은 한국과 달랐어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조용히 미국과 협상했죠. 그래도 결과는 비슷했어요. 상당한 보상금과 개선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주 국방부가 미국산 무기 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일부 시스템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더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나서서 미국 무기들의 성능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의 반응이 강했어요. 독일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유럽 독자 방산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일어났어요. 인도, 브라질, 터키 같은 나라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자고 나선 거였어요. 인도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인도 국방장관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미국과 재협상에 들어갔죠.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놀라웠어요. 한국 하나가 시작한 일이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었거든요. 미국 방산업계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건으로 30억 달러를 배상한 다음에 일본, 호주, 독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들어왔어요. CEO가 직원 회의에서 말했어요.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 예전처럼 할 수는 없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더 이상 고객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모든 걸 따지고 검증하려고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위상이었어요. 한국이 갑자기 미국에 맞선 용감한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각국 언론들이 한국을 찬양했어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미국에 당당히 맞섰다. 한국의 용기가 전 세계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배웠다고 했어요. 베트남 국방장관이 공개 연설에서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미국 뒤에 숨어있는 나라 정도로 봤는데 이제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나라로 보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이었어요. 김상훈 박사가 말했던 해성, 미사일이 정말로 완성됐거든요. 2023년 말 한국이 해성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성능은 SM-1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했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나라들이 한국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에서 한국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완전히 변신한 거였죠. 미국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국무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2024년이 됐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관광차 온 거였죠.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사람들이 더 자신감 있어 보였고 도시 전체가 더 당당해 보였어요. 우연히 김상훈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한국 최대 방산업체의 기술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아셨나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변화는 필요했어요. 어떤 변화요? 한국이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요.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당당할 권리가 있어요. 정말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한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미국과 협력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김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로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 미국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거죠. 미국에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얘기하니 모두 감탄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달라졌어? 이제 우리도 더 조심해야겠네.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건전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속이거나 대충 할 수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깨어있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무기의 품질도 좋아졌고 가격도 더 합리적이 됐어요. 경쟁이 생기니까 더 노력하게 된 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변화였어요.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됐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됐죠. 그 시작이 바로 2022년 림팩 훈련에서의 용기였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선언이 전 세계를 바꾼 거였죠. 지금까지 25년간 미국 방산업계에서 일하며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데이비드 밀러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용기가 어떻게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한국의 당당함이 얼마나 큰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세계 중심에 서 있는 기술 강국이 된 거죠.